우리 지난 시간에 대단원 1 문제를 해결하는 힘에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 이 부분에서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원을 꼼꼼하게 살펴봤었는데요. 그 단원 뒷부분에 학습활동 적용학습 부분이 있죠.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라고 하는 글. 요걸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전체적인 글을 꼼꼼히 살펴볼 거고요.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제가 나름대로 구조도를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같이 정리해 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가 설명 더보기란에 요 파일을 이제 올려놓은 블로그 게시물 링크를 달아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려 받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펼쳐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인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영상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부분들 잠깐씩 멈추시고 미리 한번 체크하거나 메모해 보시고 수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하고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말을 하지 않거나 모르는데요 하면 모르는구나 하고 또 끝나는 그런 글이 아니겠죠. 아시나요? 라고 물어본 건 모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글쓴이가 이 항아리 냉장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이게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이 글은요,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뭔가를 알려주는 것,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설명문에 해당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어져 있는 논설문이었다면 이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요 세 단계의 흐름으로 돼 있어요. 처음, 가운데, 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소개를 해주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쭉 많이 풀어서 전달을 해주죠. 끝 부분에선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러면 한번 글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다양한 전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또는 나 스스로 하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관심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실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에어컨, 그 밖에도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그러니까 다양한 전기 제품 사용하고 있다는 예시를 들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 등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셀 수 없이 많다. 이처럼 전기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원이지만 전기가 여기서는 중요한 소재인 것 같아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원이에요. 맞죠? 그런데 뭐뭐이지만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상반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에너지는 유한해요. 전기를 마냥 쓸 수는 없죠. 여름철에 에어컨 정말 많이 쓰면 갑자기 막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되기도 하잖아요. 과부하에 걸려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이게 무한대로 생산되지 않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적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전기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약하는 것뿐이죠. 아, 그러면 항아리 냉장고가 전기 절약과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잘 읽으시는 독자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대요. 그것은 바로 전기를 절약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우리는 전기 절약 방법을 고민한다고 했는데 이 전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기 절약, 전기를 절약하면서 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그중 하나가 적정 기술이다 라고 하죠.
적정 기술, 뭔가 전문 용어 같은 것이 나왔죠? 이게 여기서의 핵심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기술은 하면서 게다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설명까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우는 개념을 단단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 요것이 바로 우리 이거 처음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어인데 이게 바로 여기에서 핵심어가 되겠구나. 이게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모르긴 몰라도 전기 절약의 한 방법인가 봐 라고까지는 생각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적정 기술은 한 공동체의 문화, 정치, 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을 일컫는다. 적정 기술이 갖고 있는 개념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어떤 것을 고려하냐면 한 공동체의 문화, 정치, 환경적인 면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전기 절약이다 라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고려하여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정 기술일 거야 라고 예측하면서 읽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기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적정, 뭔가 이 문화적 환경에 종합적인 고려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한국에 맞는 적정 기술인데 어디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걸 가져다가 써야 되면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그럼 더 싸게, 빠르게 잘 조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자본을 적게 투자. 왜냐하면 멀리서 물 건너 올 필요가 없이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본도 적게 투자가 될 거예요. 돈이 덜 드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죠. 자본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의 장점은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항목들이 적정 기술의 장점이 될 거예요. 기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간 울렁울렁할 수가 있는데 쉽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펼쳐지는 얘기를 들으면 되겠죠. 적정 기술 개념을 소개했으니까 아마 항아리 냉장고도 적정 기술과 관련이 될 거고요. 그와 관련된 뭐 원리라든지 그 기술에 내재된 어떤 뭐 면모들을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그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거죠. 그럼 일단은 요 처음 앞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이 전체 글의 본론이라고 서론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처음 부분이죠. 논설문이 아니니까 처음 부분. 그래서 냉장고, 항아리 냉장고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것이 전기 절약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기 제품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유한한 자원이라서 절약 방법 고민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적정 기술이다. 적정 기술이란 무엇이다. 어떤 장점도 있다. 막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적정 기술의 예로는 하고 항아리 냉장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까지가 처음. 네, 처음 부분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처음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어가 있었죠. 바로 적정 기술이었습니다. 적정 기술은 유한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기를 절약하는 방향이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기술이었어요. 그 적정 기술의 개념과 장점 요것을 얘기해 주는 게 처음 부분이었죠. 그래서 개념 부분에서는 한 공동체의 문화, 정치,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발된 기술, 이게 적정 기술이었고요.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구하거나 수입하거나 해야 되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자본을 적게 투자해도 된다는 점, 돈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쓰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정 기술의 예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는지 제시하면서 적정 기술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나이지리아의 교사인 모하메드 바 아빠가 개발한 항아리 냉장고가 유명하다.
제목에도 있는 항아리 냉장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항아리 냉장고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지리아에서는 이것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나 봐요. 항아리 냉장고는 냉장고가 없는 지역이나 냉장고가 있더라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음식물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발명품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항아리 냉장고 쓰는지 못 봤죠. 우리 주변에서는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물건이 이제 냉장고라면 나이지리아 같은 곳은 그렇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에서 적정 기술은 한 공동체의 문화, 정치, 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죠. 이것도 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것을 이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들이 사는 어떤 환경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냉장고를 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전기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 경우 항아리 냉장고라는 것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이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토마토나 후추와 같은 식품을 이 냉장고에 보관하면 무려 21일 정도까지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대요. 7배 이상 더 보관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항아리 냉장고의 기능이 바로 이런 거네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게 해주는 것. 항아리 냉장고의 기능. 이게 또 소개가 되는 거죠. 신선, 보관, 길게 해주는 것. 근데 이것이 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점이 여기서 획기적인 면인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는 간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겠죠. 근데 간단하대요. 먼저 큰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두 항아리 사이의 공간을 젖은 모래로 채운 다음 여기 그림에도 나오죠? 여기 지금 젖은 모래 채웠고 젖은 헝겊으로 작은 항아리를 덮는다. 헝겊으로 덮은 것은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런 걸로 덮어줄 수 있나 봐요. 이렇게 뭐 헝겊으로 덮는 것 같죠? 이거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얘는 원리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요. 요것 자체는 지금 이 항아리 냉장고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흙으로 빚은 이 항아리는 단열 작용을 하여 여기부터가 진짜 과학적인 원리인 것 같네요. 전문 용어 등장하기 시작하죠. 단열 작용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열 작용을 하여 외부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모래 속의 물은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그림하고 적용해서 계속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덕분에 작은 항아리 안의 온도가 낮아져 채소나 과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결하라고 하고 쭉 읽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와닿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그림을 확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아리 냉장고. 채소나 과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게 항아리 냉장고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항아리 냉장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이 그림에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하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서 3번까지는 항아리 냉장고 만드는 방법이에요.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가 있고 작은 항아리, 큰 항아리 그리고 그 사이에 모래를 채워져 있죠. 그 모래에 지금 물을 부었대요. 그런 다음 작은 항아리 안에 채소, 과일 등 이런 걸 넣고 물을 적신 천으로 덮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물, 보관할 음식물들이 이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적신 천으로 또 덮어줘요. 핵심은 다 물인 것 같죠? 물을 적셨다. 모래에도 물을 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항아리 냉장고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4번이 원리죠.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서 모래에 스며든 물이 증발하면서 큰 질그릇은 여기 큰 항아리죠. 큰 항아리를 통해 밖으로 나온대요. 이 모래 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들이 있잖아요. 물을 섞어서 물을 부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굉장히 주변이 덥기 때문에 더운 나라잖아요. 주변이 뜨겁게 달궈져 있단 말이에요. 이글이글 달궈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모래 속에 있는 물들도 열을 받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죠? 물 팔팔팔팔팔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 입자들이 열을 받아서 막 가벼워지면서 들썩들썩 하다가 위로 훅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가 되면서 바깥으로 통과해서 이 항아리를 통과해서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증발한다. 증발해서 기체로 나오는 거죠. 증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이었으면 질그릇을 통해서 밖으로 못 나오지만 기체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즉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변의 열을 빼앗아 가게 되죠. 우리 진짜 더운 날 보면은 바닥에다가 사람들이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물 낭비하기 위해 뿌리는 거 아니죠. 또는 물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나 이거 확인하기 위한 호기심 때문에 뿌리는 거 아니죠? 물을 뿌리면 일시적으로 그 주변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그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해요. 많은 열을 받아서 몸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기체로 형태 바꿈을 하고 날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땅을 뜨겁게 했던 열을 빼앗아가면서 주변이 시원해지는 냉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들이 있어요. 요것을 글 자체에서는 꼼꼼히 설명해 주지는 않았는데요.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과 유약을 바른 것 달라요. 큰 항아리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았어요. 즉 코팅을 하지 않은 거죠. 코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물방울들이 통과해서 기체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음으로써 모래 속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게 가능하죠. 기체가 통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물이 열을 받아서 기체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죠. 나가야지 빨리 이 안에 있던 뜨거운 열, 바깥에도 열이 있겠지만 열이 막 이 모래까지 데우거나 음식을 뜨끈뜨끈하게 해서 상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열을 계속 빼앗아서 밖으로 내보내고 이 안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따뜻이래. 시원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밖으로 얘네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지 않고 코팅을 안 하죠. 하지만 보면 작은 항아리는 유약을 바른대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열을 빼앗아가 주기는 하지만 모래 속에 있는 조금의 열기가 이 안에 통과해서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음식을 상하게 하기도 하니까. 게다가 얘네는 신선하게 보관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차가운 온도도 바깥으로 뺏기면 안 됩니다. 즉 유약을 발라서 코팅함으로써 열의 순환, 통과하는 것을 막는 거죠. 열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약을 바르게 되면 기체 통과를 막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기체가 왔다리 갔다리 못하니까 단열의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설명에 단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작은 항아리가 유약을 바름으로써. 그래서 얘는 외부의 열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보관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주변의 온도는 다 모래 속의 열이 증발하면서 날아가니까 이 안의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갔으니까. 이것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원리는 앞으로 뒤에 나오는 적정 기술의 예들을 설명할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라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지겹겠지만 난 이미 뻔히 아는데 또 설명하면 듣기 싫을 수 있겠지만 그냥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네,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 물이라고 하는 액체 상태가 있는 것을 얼리면 고체 상태로 변화하죠. 그리고 액체였던 것을 팔팔팔팔 끓이게 되면 기체 상태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태로 변화하게 될 때 이 것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변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액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팔팔팔 끓인다. 그랬을 때 기체가 된다고 했죠. 근데 팔팔팔 끓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열 에너지를 마구마구 거기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체가 되는 기화 현상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이 물이. 그렇다는 것은 팔팔팔 끓이는 그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부분에 열 에너지 흡수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밖에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추운 날 기체가 창문에 얼어붙어서 액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기체의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잃는 건데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도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의 어떤 활성도 이런 것이 가장 높은 게 기체라고 본다면 그게 완전히 응결돼서 굳은 게 고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고체로 바뀔 때는 자기가 갖고 있던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고체, 얼음 덩어리였는데 이게 그냥 물의 단계를 거치거나 아니면 드라이 아이스처럼 물의 단계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기체가 돼버리는 것은 주변의 따뜻한 온도에 의해서 그 따뜻한 온도를 흡수하면서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항아리,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액체 상태가 기화되면서 날아가죠. 증발하게 되면서 이것이 주변의 열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면서 같이 날아가는 거죠. 왜냐면 기체는 열 에너지가 더 많은 형태이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체로 다 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라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앞선 예는 항아리 냉장고였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예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어떤 거냐면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휴대용 물 정화 장치인 뭔지 이미 벌써 알려줬네요. 라이프 스트로가 있다. 라이프 스트로라고 하는 애는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고 게다가 막 굉장히 덩어리가 크거나 한 그런 것이 아니라 휴대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기능을 미리 알려줬죠. 라이프 스트로라고 하는 애는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다. 여기 지금 나오네요. 스트로는 빨대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에 그냥 바로 꽂아가지고 후루룩 빨대로 빨듯이 먹어도 이 안에 무슨 필터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해서 바로 깨끗이 먹을 수 있나 봐요. 엄청나게 그냥 보기만 해도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빨대처럼 생긴 라이프 스트로를 빨아들이면 지금 제가 그냥 그림만 사진만 보고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 물이 간이 정화 장치를 통과하면서 깨끗해져. 요게 바로 원리가 되는 거겠죠. 라이프 스트로 자체의 원리를 설명해 주진 않지만 이런 원리가 작동해서 먹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해서 오염된 물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염된 물도 안전하게 마시는 거죠. 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자체가 라이프 스트로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요 관계로 보자면 이렇게 빨대로 해서 간이 정화 장치를 통과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니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원인, 그러니까 어떤 이유겠죠? 이것의 원인을 통해 오염된 물을 안전하게 먹는 결과가 생긴다 라는 글의 흐름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라이프 스트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식수를 길어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큐드럼이라는 물통도 있다. 큐드럼이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멀리까지 가서 식수를 길어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면은 어떤 문화적 환경적 배경으로 보자면 가까운 데는 먹을 수 있는 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는 거죠. 이들이 여기서는
이용 대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Q 드럼을 통해서 뭔가 편하게 물을 떠올 수 있나 봐요. 그럼 Q 드럼도 여기서는 적정 기술이 적용된 예, 세 번째 예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Q 드럼은 자동차 바퀴처럼 둥글게 생긴 통으로, 여기 지금 그림 나오죠? 자동차 바퀴처럼 생겼죠? 이 통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렸다. 방금 구멍 뚫린 것도 확인을 했을 텐데요. 그 구멍에 지금 줄 엮어져 있죠? 엮어서 끌면 물통을 굴리면서 운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Q 드럼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물통이래요. 그럼 어디 뭐 물을 집어넣고 빼는 뭐 마개? 이런 게 어디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 정도에. 큐드럼 덕분에 힘이 약한 아이들도 많은 양의 물통을 굴리면서 운반할 수 있다. 굉장히 쉽겠죠. 힘이 없는 애들, 우리 예전에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자료화면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낑낑대면서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물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굴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물을 운반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큐드럼 덕분에 힘이 약한 아이들도 많은 양의 물통을 굴리면서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요거 지금 제가 약간 타이핑을 하면서 한번 덧친 부분이라서 요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본문에는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큐드럼의 기능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힘이 약해도 적은 힘으로도 많은 물을 운반할 수 있다. 이게 큐드럼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큐드럼에 대한 것까지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쭉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네, 표 전체 정리는 지금 제가 적정 기술의 개념과 관련된 건 보라색으로, 그럼 여기도 다 여기 정리가 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장점과 관련된 경우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그래서 여기 장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별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기 중간 부분 적정 기술의 예, 항아리 냉장고를 확인해 보시면 이 항아리 냉장고는 우리는 쓰지 않아요. 하지만 냉장고가 없는 지역, 냉장고를 좀 구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냉장고가 없거나 있긴 있어도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지역,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바로 그들이 사는 문화적, 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해서 개발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죠. 그래서 기능은 전기 없이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 신선 보관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3일 정도 걸릴 걸 21일 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 기술의 장점을 다 발견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 장점,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인가? 작은 항아리, 큰 항아리, 모래, 천 이런 거였죠.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두 번째, 자본을 적게 투자한다는 게 적정 기술의 장점이었는데요. 모래를 구하거나 물을 구하거나 천이나 항아리 구하는 것 큰 돈 들지 않죠? 그러니까 자본 적게 투자하는 것 맞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뭐 단열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 넣고 작은 항아리 속에 음식물 채우고 항아리와 항아리 사이에는 모래를 채워서 물을 붓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번 쉽게 배우고 쓴다는 것도 맞죠. 그럼 여기 숨어있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면 여기서의 원리는 단열작용이 있었죠. 작은 항아리를 유약으로 코팅함으로써 열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원하게 온도를 낮춰서 유지할 수 있게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길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런 상태 변화에 따라서 열 에너지가 변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열을 가져가 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서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기화 현상, 이렇게 되면서 주변의 열을 다 흡수해 가면서 음식물이 있는 쪽의 온도를 어떻게 해줬어요? 낮춰줬죠. 그래서 냉장 기능, 냉각 기능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하는 적정 기술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용 대상이라고 딱 찍어서 본문엔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드러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오염된 물밖에 주변에 없어서 제대로 된 식수를 먹을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 전기가 없이도 오염된 물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정화할 수 있었고요. 이게 엄청나게 크고 들고 다니기 힘들다라고 하면 좀 이용이 어려울 텐데 휴대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장점도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지 보자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냐? 아까 사진을 보니까 막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놓고 필터도 있고 그런 거 보니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지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장점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굉장히 큰 정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수 처리장을 만들거나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필터를 집어넣은 이 라이프 스트로만 다 하나씩 나눠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본은 상대적으로 아마 적게 투자가 될 거죠. 그래서 두 번째의 장점은 볼 수 있고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 그냥 이 스트로를 그 물에 꽂아, 빨아.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배우고 쓰는 것 맞죠? 여기에 숨어있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오염된 물이 간이 정화장치를 통과하면서 깨끗해진다 하는 게 원리였죠. 정화장치 자체의 원리까지 아주 꼼꼼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굳이 원리로 보자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큐드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주변에 식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식수를 길어와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였죠. 물 굉장히 무거운데 많은 양의 물을 길어 가지고 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퀴같이 되어 있는 그 통에 구멍만 뚫어 가지고 줄 연결해서 줄줄줄줄줄줄 끌고 오는 거니까 적은 힘을 들이고도 쉽게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하게 해주니 굉장히 편리했어요. 이것 역시 라이프 스트로랑 비슷하게 어떤 뭐 플라스틱을 가공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 큐 드럼을 만들었으니까 이것 역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의문이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뭐 아리수 만들어주고 뭐 이러는 시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본은 적게 투자가 되죠. 그리고 그냥 줄이 연결된 것을 끌고 가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래도 두 가지의 장점이 적용이 됐죠. 여기에 굳이 원리라고 보자면은 가운데 구멍이 있는 통에 줄을 엮어서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내용 살펴볼게요. 이와 같은 적정 기술은 지금까지 말해줬던 세 가지 사례를 좀 정리하듯이 얘기하네요. 사실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예전에도 있었단 얘기겠죠? 적정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왔던 기술로 인간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왔던 기술이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우린 지금 계속 누리고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뭘 얘기하는지 또 볼게요. 예를 들면 하고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덥고 건조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덥고 건조한 게 그 문화 또는 환경적인 배경이 되겠죠. 그런 환경적인 배경, 서남아시아 지역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흙을 이용하여 만든 흙벽돌로 집을 지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면 네 번째 예라고 보실 수 있겠죠. 흙벽돌 집도 그럼 적정 기술을 적용한 건가 봐요. 한번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살필게요. 흙으로 만든 벽돌로 벽을 두껍게 쌓고 천장을 높인 다음 창문을 꼭대기에 설치했다. 그리고 집 안의 벽에는 호리병 모양의 물병을 적당한 높이에 걸어두었다. 이거는 흙벽돌 집을 만들고 어떻게 꾸몄는지 그런 방법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네요. 이것도 서남아시아에서 흙벽돌로 집을 짓고 정리하고 꾸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 바깥 기온이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실내 온도는 25도 정도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오, 40도가 넘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더운 건데 25도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이 흑벽돌 집이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요거겠네요.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 주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원리는 또 간단하다. 우선 단열 효과, 아까도 나왔던 말이죠. 단열 효과가 큰 흑벽돌을 사용하여 흑벽돌 자체가 단열 효과 기능을 해준대요. 우리가 흑벽돌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벽돌에 쌓았던 이 벽돌 자체가 단열 기능을 일단은 해줍니다. 열을 차단해 주니까 외부에 있는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40도보다는 조금 덜 더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열 효과가 큰 흑벽돌을 사용하여 뜨거운 공기를 차단해주고 또 공기의 대류 현상, 여기 단열 효과뿐만이 아니라 공기의 대류 현상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공기의 대류 현상을 이용하여 상승한 더운 공기가 위쪽에 있는 창문이 위쪽에 있나 봐요. 창문으로 빠져나가게 한 것이다. 이때 벽에 걸어놓은 호리병 이렇게 생겼을까요? 호리병 속에 물 실내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화되어 아까 우리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 이거 했죠.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라고 하면서 기화됐다 하면서 수증기로 빠져나간다. 요게 지금 과학의 원리가 다 적용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항아리 냉장고랑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단열 효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은 항아리 냉장고에서 작은 항아리가 하던 기능이죠. 유약으로 코팅돼 가지고 얘가 단열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호리병 속에 물이 있는데 이것이 열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이 방 안이 아무래도 조금 덥긴 더울 거 아니에요. 주변에 이렇게 막 더운 열이 있는데 이것을 다 쫙쫙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한 다음에 기화돼서 이 창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게 해주는 역할. 이걸 봤을 때 이 항아리 속 호리병 속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 냉장고로 보자면 여기의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항아리 냉장고의 모래 속 물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런 것들 앞서서 말했던 것과 원리가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문제로 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고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미 앞서서 항아리 냉장고 설명했을 때 했던 건데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공기의 대류 현상이에요. 대류 현상, 여기서 보면 상승한 더운 공기가 위쪽에 있는 창문으로 빠져나간다. 공기는 다 더운 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물 같은 것도 목욕물 받았을 때 밑에가 조금 더 차갑고 위에가 더 따뜻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양쪽으로 뜨거운 물, 찬물을 따로 받는 그런 물 구조라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운 공기가 있을 때 그것은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일부러 창문을 다른 집보다 위쪽으로 놓은 거예요. 그럼 올라간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대류 현상에 대해서 설명된 자료가 있는데요. 물의 대류 현상이라고 했지만 뭐 액체나 기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를 가열하게 되면 가열돼서 뜨거운 물질은 올라가고 차가웠던 게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데워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게 대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워진 공기가 창문이 없었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창문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의 더운 공기가 대류 현상에 의해서도 밖으로 빠져나가고 하나 더 장치를 해놓은 것이 호리병 속의 물인 거죠. 물이 또 더운 공기에 의해서 그 더운 공기를 흡수해서 기체가 되면서 더운 공기는 다 1차, 여기 2차 창문 덕분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에 의해서 다 빠져나가고 시원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남아시아의 기후를 잘 고려해 준 거고요. 여기에도 어떤 큰 비용이 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서남아시아 예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 흑벽돌집 이용 대상은 굉장히 덥고 건조한 서남아시아의 지역 사람들이 흑벽돌 집을 짓고 사는 거죠. 흑벽돌 자체가 단열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단열 작용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단열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류 현상을 이용하거나 공기가 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 근데 위로 올라간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시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위에 머물거나 그래도 굉장히 더울 거예요. 온실 효과처럼. 그런데 위에다 창을 놓으면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죠. 상태 변화에 따른 여러 에너지 변화 이걸 고려한다면 호리병 속에 물을 채워 넣음으로써 그것이 기화돼서 날아가게 함으로써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날아가게 함으로써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40도나 될 수 있는 온도를 25도까지 낮추는 시원하게 생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럼 장점을 한번 볼게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맞겠죠. 흑벽돌 집을 짓고 사는 거고요. 호리병이라든지 거기 물을 채운다든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본을 적게 투자, 그냥 집 지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고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 호리병에 물 채워, 걸어, 뭐 이런 거예요. 집 지을 때 창문 위에다 뚫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장점 다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글루인가 봐요. 그럼 본문 이어서 한번 볼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누이트들은 이들의 어떤 환경적 상황은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누이트들은 이글루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 이글루의 재료는 하면서 이제 말할 때 여기에 지금 5번째 예가 이글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글루의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아까 장점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바로 얘기를 해주죠. 쉽게 구할 수 있는 눈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눈을 다듬어 벽돌 모양으로 다져서 둥근 반원 모양의 집을 짓는다. 방법도 그다지 어렵진 않죠. 그런 다음 이글루의 내부 벽에 물을 뿌려주면 그 물이 차가운 눈얼음을 만나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글루 짓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글루의 내부 벽에 물을 뿌려주면 그 물이 차가운 눈얼음을 만나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 결과 내부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실내가 따뜻해진다. 방법과 원리를 같이 얘기했어요. 구별짓기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방법과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한번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글루라고 하는 집을 지었어요. 이거 얼음집이에요. 이걸 지었고 내부 벽에 안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에서 지금 물을 뿌렸죠. 물은 액체죠. 이걸 뿌려주면 차가운 눈얼음, 이 표면이 지금 눈얼음이잖아요. 눈으로 만들었으니까 차가운 것을 만나게 되면서 응고된대요.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이 물이 지금 얼잖아요. 얼면서 즉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응고가 되니까 주변에 열이 방출하는 거죠. 아까 여기서 다 배웠던 거예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얘기할 때.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액체가 고체가 되니까 다른 것들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액체가 되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시켰고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낮췄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경우죠. 액체가 이번엔 고체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 에너지들이 막 틀어지니까 그 열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오르죠. 그러면 따뜻하겠죠. 물을 뿌렸을 때 그게 어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가 적용이 된 건데 좀 반대의 경우로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겨울에 눈이 내리면 다른 날보다 다소 포근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꼭 이글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눈이 내렸을 때 생각보다 막 눈이 얼음덩어리 같은 건데도 그런 게 내리는데 춥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게 다 이런 원리가 적용된 거래요. 물이 얼면서 열을 밖으로 다 내보내니까 주변에 얼면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공기 중에 물방울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날은 눈이 내리지 않는 다른 날보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공기 중에 물방울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즉 응고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이게 이유라면 이것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글루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과학은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기는 결론 부분일 거예요. 이처럼 과학은 하고 결론 부분 가기 전에 일단은 이글루의 예를 살펴봤으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적정 기술의 5번째 예가 이글루였죠. 이용 대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들, 이들이 이용 대상이고요. 이것의 기능은 추운 기후 속에서도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 이게 가능한 것은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 이것을 고려했을 때 물을 뿌려요. 그것이 차가운데 물이 닿으니까 응고되죠. 응고되는 과정 속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주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것도 역시 적정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눈이라고 하는 지천에 깔려있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고요.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어요. 그 눈을 가져다 쓰고 물을 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방법이 어렵지도 않았죠. 그냥 눈 뭉쳐서 벽돌처럼 쌓아. 그리고 물 뿌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3가지 장점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락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처럼 과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 함께하고 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적정 기술의 밑바탕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 우리도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현대의 사회에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적정 기술의 그 바탕에는 과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 기술을 더 개발해서 이것이 다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함께 찾아 나가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적정 기술이 핵심 용어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 하고 끝맺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마무리 부분 적정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보충 방법 요것을 찾아 나가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해 주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냥 제안 정도죠. 막 강력한 주장이라든지 막 논리적인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진 않고 전체적으로 적정 기술의 특징이라든지 장점을 다 설명해 준 뒤 요 정도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나왔으니까 설명문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의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의 흐름을 잘 잡아주시면 시험을 준비하거나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